네, 안녕하십니까. 저 산업연구원의 박정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입니다. 그 몇 컷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그 슬라이드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크게 그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규제개혁과 규제개혁 그리고 본 과제의 핵심인 그 심층 분석, 그러니까 이제 규제 개혁의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규제 개혁만이 그 모든 어떤 규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규제 유연성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에 향후의 그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형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규제 정책은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긴 했지만은 각 정부마다 좀 몇 가지 특이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아까 계속 이제 이야기 나왔던 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금년도 이제 규제 혁신 방향으로 규제 샌드박스, 뭐 선제적 규제 여파, 그 이외에도 규제 비용 관리 제도나 규제 입증 책임제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속되어 온 어떤 규제 정책의 성과 부분을 보면은 여전히 국제 수준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아직 그렇게 이제 그 규제 개혁이 많이 이루어졌다, 규제 성과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몇 가지 그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총량적인 측면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모든 정부들어 초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규제 개혁을 많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가 후반기 들어가면서는 조금 퇴색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핵심적인 규제인 그 다부처 중복 규제가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 정부의 어떤 규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부정적인 그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 규제 개혁 추진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성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 33%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규제 혁신 성장과 연관시켜 가지고 규제 정책의 어떤 쟁점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규제 개혁 그 자체만을 이제 한정해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가, 혁신 성장과 연관시켜 가지고 볼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고민은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모든 규제 개혁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 성장과 연관된 부분을 이제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혁신 성장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그래서 그 규제 정책의 어떤 쟁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네 가지 측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장이 명확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될 테고, 그와 연관된 어떤 규제 개혁, 그리고 규제 개혁의 어떤 원칙을 설정한 이후에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책들이 이제 펼쳐져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혁신 성장과 이제 규제 정책 부분에서 항상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기존의 어떤 그 규제하고 혁신과의 어떤 부분이 반비례하는 측면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선정을 통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타협 방안과 그 결과에 대한 수용성 강화라는 부분이 이제 제기가 돼야 되는데, 저도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규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타협, 사회적 그 타협이라는 부분이 이해상충 부분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들어와서 이제 어떤 부분에 규제 개혁을 논할 것인가라는 과제 선정과 몇 가지 부분에 심층 분석을 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규제하고 이제 혁신 성장 간의 관계는
의미가 그러니까 연관성을 상당 부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나온 혁신조사에 있는 자료 부분들인데 규제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긍정적인 측면도 주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주기 때문에 규제라는 자체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규제가 규제의 목적 자체를 달성한 이후에 의 어떤 개혁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비스업의 규제 영향과 제조업에서의 어떤 규제 영향들을 보시면은 밑에 부분이 이제 부정적인 측면들인데 약간씩 다릅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높게 나오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서비스업 쪽에서 이제 뭐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조건이라든가 라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오고 제조업 쪽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측면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조금씩 이게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에 뭐 심층 분석이나 향후의 어떤 규제 정책 방향과도 이제 연관성을 가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 대상 선정 부분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규제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제 뽑은 상황인데 어쨌든 혁신의 어떤 실현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혁신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혁신 역량을 어떻게 확충하고 또 그 확충된 혁신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그 결과인 신산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잘 구현을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기업들의 부분들을 상당 부분 보면은 제품 출시나 시장 진입 아니면 이제 환경 규제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영업 방식과 관련된 부분에 가장 이 부분에서 이제 규제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이제 제조업 쪽에서 그리고 제품 출시나 시장 진입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업종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과제 선정 논의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그 혁신 성장과 연관시켜 가지고 그 범위를 혁신 역량의 확충과 활용이라는 측면이 한 축이고 다른 한 부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산업 전반을 갖다가 파악을 했고요. 서비스업에서도 산업으로서의 서비스와 기능으로서의 서비스를 이제 같이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벤처나 스타트업들의 관점에서 규제 개혁 대상들을 뽑았는데 뭐 굉장히 많은 대상을 놓고 추려 가지고 뽑은 결과가 혁신 역량 관점에서는 한 14개 정도가 나오고요. 이 부분을 다시 인력 확보라는 측면 그리고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 지원이 식별 기준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환경 규제 그리고 창업 벤처의 어떤 혁신 자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분류해서 조정을 했고요. 혁신 역량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시 이거는 18개 과제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 진입을 저희하고 있는 어떤 자격 기준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을 테고요. 신규 산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 정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야기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그리고 규제 그 자체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들로 이제 구분을 해서 쭉 풀어봤습니다. 심층 분석한 과제 전체 14건, 18건 해가지고 전체 32건을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세부 항목별로는 한 6건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로 환경 규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환경 규제가 자동차 그러니까 대기 환경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판단이 돼서 심층 분석의 대상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환경 도입이 뭐 미래 경쟁력의 부정적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게 규제의 중복 적용 그리고
경우에도 규제 수준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 생태계 전반에 과도한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좀 규제 효율화라는 측면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국의 어떤 산업 여건이나 경쟁력들을 고려해서 규제 수준을 정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한국 역시 조금은 규제 합리화를 가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표를 참조하시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굉장히 강하다기보다도 강한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은 다양한 형태의 중복적인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산업 표준 분류에 새로운 산업이 적용되는 게 굉장히 지체되면서 이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산업 분류 자체가 한국에서 이제 통계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되기는 하지만은 정책 지원의 어떤 선별 요건으로 적용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새로운 산업 또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어떤 표준 산업 분류의 체계로 들어가는데 지체가 될 경우에 사전적 규제 중심의 어떤 포지티브 시스템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표준 산업 분류 체계의 어떤 한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해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표준 산업 분류라는 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 자체를 갖다가 뜯어고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분류 체계 개정위원회라는 부분을 두고 조금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과 기존 산업 분류 체계 간의 정합성을 상시적으로 논의해가면서 이런 문제를 갖다 풀어보자라는 부분이 하나가 될 테고요. 보통 신산업 같은 경우에 특수산업 분류 체계로 이제 들어가면서 정책 지원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법령 준용 부분이 어떤 기속성을 제공시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간다면은 지금 신산업이 표준 산업 분류 체계에 들어가는 게 조금 지연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 기준이 조금 과도해서 문제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 지원 서비스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제조 지원 서비스라는 부분은 한국에서는 지금 제조업의 경쟁 역량을 제고시키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이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수요를 창출함으로 해서 제조업의 역량을 제조 서비스업의 역량을 제고시켜 가야 되는데 실제 정부에서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는 어떤 정부 지원 사업들을 이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원 기준이라는 부분이 일부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과도한 기준으로 이제 적용이 됨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에 지원을 하거나 참여를 할 기회 자체가 좀 부족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함으로 나타난 문제제기입니다. 제조 서비스 기업의 어떤 참여를 고려하지 않는 어떤 기준, 그리고 이제 R&D 바우처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역시 제조 서비스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온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는 부분들의 문제 제기고요. 그래서 관련법 개정이나 바우처 적용 대상의 확대를 통해서 좀 숨통을 터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기된 부분입니다. 혁신 역량 활용 관점에서는 굉장히 세부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첨단 소재의 효과 불인정을 통해 가지고 첨단 소재의 공급 유인이 제한된다라는 측면으로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실제 고부가 첨단 소재의 활용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소재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 고부가 첨단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이나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산하는 업체들이 쉽지가 않은데 이들 업체들이
그 실제 온실가스 감축, 그러니까 이제 수요기업체의 소재를 공급을 함으로 해서 수요업체들이 어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어떤 편익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실제 첨단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에게는 딱히 어떤 그 편익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첨단 소재를 공급해야 되는, 훨씬 많이 공급해야 될 요인이 부족해진다라는 부분이 어떤 문제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수요기업하고 공급기업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조금 맞춰보자라는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평가체계 전반에 걸쳐 가지고 좀 그 시스템을 한번 바꿔봐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규제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그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그 대안으로서 친환경 제품 생산 업체에 대한 어떤 설비 투자나 제품 설계 비용 같은 경우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번째죠. 의료법 등으로 인해서 비대면 의료 및 간호 서비스가 제한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겠지만은 의료법 34조에 의해 가지고 뭐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 진료는 불법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건강 서비스 제공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생기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화 상담이나 비대면, 그러니까 이제 대리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이 돼 있지만은 이게 뭐 실질적인 측면이 아니니까요. 여기에 더구나 이제 그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만성 질환이 증가하고 의료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도 뭐 치료의 측면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측면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은 원격 의료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어 왔고요. 실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뭐 유럽 모든 나라에서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은 실제 허용을 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의료를 제한하는 의료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나가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원격 의료의 어떤 대상과 범위, 적절한 보상 체계, 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원격 의료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보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이 부분도 결국 이제 사회적 합의 단계가 가야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통 환경 자체가 굉장히 변화됐는데 여전히 그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에 뭐 대형마트 의무 휴업도 신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온라인 그 쇼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는 이제 이에 대한 부분도 허용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대한 찬반 의견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 그렇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영업 규제를 해왔던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진입 규제를 이제 완화시키는 어떤 정책들이 취해져 왔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형마트도 지금 온라인,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사회 또는 이제 플랫폼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상황에서는 결코 이제 독과점의 업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없지 않겠느냐. 실제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떤 현상 변화를 반영한 규제 정책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아주 완전히 폐지하자는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의무 휴업일을 어떤 변경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형마트 입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 휴업의 어떤 적용 부분을 조금 제외시켜 준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무 휴업일에 이제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라는 부분들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변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규제 이슈하고 정책 방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4건하고 16건, 18건 다 부분을
이슈하고 이제 규제 정책 방향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규제 이슈가 있어서 규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도를 이제 개선을 했죠. 제도가 미비하면 법을 만들었고, 과다한 규제면은 규제 개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것만을 해가지고는 규제가 실질적으로 규제 개혁이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신산업인의 혁신 성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이 규제 유연성이라는 측면으로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거버넌스라는 부분은 결국 이제 규제 제도나 수단이나 과정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을 의미를 하고, 특히 이제 규제 지체와 공백을 줄이고 기술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가보자라는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규제 거버넌스라는 부분은 결국 규제 유연성 제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기존의 어떤 경직적 규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시적 규제 완화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혁신 성장을 달성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의료의 예를 들어놨고요. 더구나 이제 최근에 환경이나 금융 분야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어떤 성과 기준의 어떤 규제 수단도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규제 거버넌스의 어떤 전환 방향은 명령 지시적 규제 거버넌스에서 규제 집행의 유연성 제고하고 자율성이 강조되는 측면으로 전환돼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한번 깔아보고요. 규제 유연성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규제 유연성 부분은 크게 이제 규제 구조나 집행 구조, 규제 피드백을 중심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일단은 플랫폼 운송 서비스에 대한 것만 가지고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운송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이제 올 초에 내년에 완전히 시행 예정이기는 하지만은 몇 가지 이제 가맹 사업과 관련해서 플랫폼 사업이 포함이 되는 형태로 개정이 됐고요. 플랫폼 업역이 어떤 규제가 신설이 되면서 몇 가지 내용들이 이제 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규제 유연성에 대한 어떤 규정 방식이나 지시 유형이나 사후 재량권 이런 부분들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값들이 이제 측정 값인데, 규제 구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규제 유연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집행 구조나 피드백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나마 조금 규제 유연성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다라고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래프로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플랫폼 운송 서비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은 마이데이터 금융 서비스, DTC 유전자 검사라는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 부분들의 어떤 분석결 공통적인 특징은 규제 구조에 대한 어떤 규제 유연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집행 구조나 피드백은 조금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났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규제 개선 전후를 비교했을 때 DTC 같은 경우에는 규제 구조 유연성이 조금 소폭 증가한 상태지만은 나머지 이제 플랫폼 운송 서비스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규제 유연성이 오히려 감소됐다, 낮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플랫폼이나 이제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업역 신설을 통해서 규제 강화가 요인된 측면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규제 정책의 방향입니다. 규제 정책의 방향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도 이제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규제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기업체 300곳, 그리고 이제 대학 연구기관 규제 담당자 포함해가지고 한 400분을 대상으로 했고요. 직면한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부분들은 보시면은 한 반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규제 개혁 활동의 실제적인 도움 여부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한 7.5%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상태로 이제 나왔고요.
규제 이슈의 신속 해결에 대해서 추진돼야 될 부분들은 규제 시스템, 규제 기관, 규제 담당자 뭐 쭉쭉 나왔는데 규제 시스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그리고 규제 담당자 부분에서나 규제 기관에서는 전문성 강화라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시급한 규제 정책으로는 시스템 구축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떤 근본적 인식 전환 그리고 의사소통 뭐 비슷한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규제 시스템이나 담당자의 어떤 그 전문성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의 어떤 소통 부분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그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제 그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규제 정책의 방향 부분은 완전한 의미의 네거티브, 물론 이제 그 완전하다라는 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규제, 아까도 이제 계속 이제 그 네거티브 규제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네거티브가 완전하게 이제 그 작동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네거티브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운영을 조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준다면은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규제 개혁을 통해서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혁신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겠느냐. 부가가치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갖다가 얻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현 정부에서는 포괄적 규제 시스템, 포괄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포괄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은 사전 허용, 사후 규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일반적인 규제 시스템에서는 원칙 허용, 그 예외 금지,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하는데, 가능하다면은 신산업에 있어가지고는 허용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풀어주겠다라는 부분이 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네거티브 규제 확대와 운영 효율화를 한번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수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아까 학 회장님 이야기하셨지만은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은 풀어놓고 뭔가 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발전 흐름이 워낙 늦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선진국의 어떤 사례를 쫓아가면서도 뭔가 산업 정책을 세울 수 있긴 했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선진국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어떤 산업 정책을 취하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네거티브 규제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원칙 허용이나 이거 예외 금지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는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기업체들이 그 소비자의 어떤 후생을 위해서 제도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해관계자의 어떤 의사소통이나 규제기관의 어떤 역량 강화 아니면 이제 민간의 자율규제, 민간의 자율규제라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아까 이제 보험을 갖다가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제조업에서 쓰고 있는 제조물 관리법을 갖다가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고민해 본다면은 풀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정책 과제를 이제 본다면은 규제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규제기관이나 규제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가 이제 필요하겠다. 실제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규제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어떤 규제 담당자의 경우에는 직무순환제를 통해서 이제 보직들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충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구조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담당자들이 어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그 인사 이동 주기를 갖다가 조금 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문 그 담당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서 역량을 확충해서 그 전문가,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들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보완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지금도 규제하고 관련된 어떤 전문 연구기관들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그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매크로 쪽에서 이제 본다면은 특히 이제 혁신성장과 연관된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산업규제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어떤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산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규제 정책과 연관시켜 가지고 뭔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의견 수렴 확대. 이 부분도 현재도 이제 불가능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참석하기도 하고 규제개혁 신문고라는 제도도 이제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규제 문제에 직면한 기업들이 대응해야 될 기관이나 적법한 절차에 대한 인지 부족, 아니면은 역시 의사소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효과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피규제자인 어떤 기업의 규제 시스템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많이 제약된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그렇다면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현실적인 대안을 조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부첨이 중복 규제에 합류합니다. 다부첨이 중복 규제의 문제는 제가 자료를 어떻게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도 이 부분은 똑같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규제개혁 성과 체감도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기술과의 어떤 융합이나 산업 간의 결합으로 융합 산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부처나 중복 규제의 유형화나 식별화 과정을 통해서 일괄 처리해 줄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흐름을 고려한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선제적이라는 부분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기술 이전환으로 산업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그 규제 개혁이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의 어떤 미래 변화에 대응해서 산업 정책도 굉장히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그 산업 정책이 쫓아간 이후에 규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규제 문제는 그 이후에 또 걸리는 시간이 1, 2년 걸린다면은 이 부분은 대안으로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장기 비전에 대응하는 산업 정책과 규제 정책이 조화롭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포괄적 아니면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면은 굳이 산업의 흐름을 고려해 가지고 규제 개혁을 한다 이런 자체가 이제 필요 없겠지만은, 그 전 단계까지는 그래도 그 선제적으로 어떤 규제 개혁을 해갈 수 있는 나름의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별 규제의 대응입니다. 규제 개혁과 관련된 과제, 중복 규제도 있고요. 규제 기준의 합리화도 있고, 그 신속한 규제 개선도 있고요. 관행이나 절차, 구비 서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많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규제 정책과 산업 정책과의 조화라는 부분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기한 거고요. 산업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다시 환경 규제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산업 정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산업들이 경쟁 역량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규제 도입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최소 침해성이나 수인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규제 정책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국제 기준의 과도한 또는 이제 중복적인 규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자라는 측면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분명히 규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이 됐지만은 그 규제의 어떤 편익이 우리가 산업 정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침해한다면은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규제를 혁파하자라는 측면이 아니라 규제를 합리화하자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기술 및 신산업의 시장 안착, 비즈니스 모델, 융합형 신산업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진흥법, 특히 이제 기존 진흥법에 의한 산업 정책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신속한 법제도 정비가 추진이 그 위에 이런 어떤 법제도가 부족한 거는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가 미비했을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 진입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제도가 없는데도 기존의 유사한 제도를 가져와 가지고 제도를 적용하는 그 사례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법제도 정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이제 규제 개혁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제도가 미비한 것 때문에 이제 발생한 문제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기존 법제도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서 제도 정비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이제 기존 제도 이외에 온라인 기반, 그러니까 플랫폼 기반이 새로운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정책을 추진을 하는 방향성이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하나의 법에서 조금 풀어주는 형태로 가는 게 보다 현실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 현실을 그다음에 이제 산업 현실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식별 기준 뭐 이런 부분들은 진흥법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진흥법이라는 것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하나의 어떤 규제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기준도 특정 업종이나 특정 업체를 위한 어떤 그 대상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규제로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융합산업이 등장을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할 테고요. 표준산업분류 역시 산업 지원 근거로 이제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정 절차나 체계 정비가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규제 유연화 추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제 거버넌스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하고 규제 유연화를 위해서 정책 전환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느냐라는 설문조사에서 본다면은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혼합된 공고와 설득 중심의 규제 집행의 어떤 전환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네거티브 규제의 어떤 전환이라든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어떤 규제 그리고 기업의 어떤 자율적인 규제로의 전환 등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